정책론이거든요. 정책론은 보통 4개나 5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6개, 7개씩을 계속 냈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7문제씩을 냈죠. 그리고 또 공법 문제를 막 4문제씩 계속 냈어요. 정책론에서. 근데 올해는 좀 정상적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그럼 우리 수업 중에 했던 거 상기하면은 다 답은 찾을 수 있겠는데, 그제? 32번에 토지이용 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이용 규제 세 가지가 있죠. 그 이제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또 건축 규제라든가 인허가제라든가 개발권 양도제도가 있죠. 이게 대표적인 토지이용 규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지? 그리고 지역지구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 이용을 지정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제도. 그러니까 이제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주거지로 지정하면 주거지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그지? 그 지구나 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끔 국민의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지역지구제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다 이 말이야. 토지를 이용할 때, 그지? 그 지정 목적에 맞도록 규제를 하는 제도가 바로 지역지구제죠. 그래서 이게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지? 그리고 3번 지문 찍은 분들, 토지이용 계획은 토지이용 규제의 근간을 이루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요 지문을 찍으면 안 돼요. 근데 답은 이제 5번이 틀려있죠. 지역지구제에 따른 용도지역 후 관련법에 의해 사인의 토지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나 지구가 지정된 후에는 행위 제한이 따라오죠. 그 국민의 토지이용 행위가 제한을 받죠. 그걸 행위 제한이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지역지구제가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당연히 행위 제한이 따라오니까 관련법에 의해 개인의 토지이용 행위가 제한을 받죠. 근데 계획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토지이용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토지이용 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잖아요. 근데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만 구속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이 종합계획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지정된 후에는 개인의 토지이용 행위가 당연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번은 맞고 5번이 틀리는 지문이라. 응? 이 문제가 이제 올해 감정평가서에 출제된 기출 문제입니다. 32용 문제가. 근데 이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이 보면. 그다음에 지역지구제가 도시군 관리계의 내용을 대표하는 게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죠. 도시군 관리계의 내용 5가지 있죠. 뭐 지구지사지 이런 거 외웠을 거 아니야. 그죠?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게 도시군 관리계의 내용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은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찍으면 3번 아니면 5번을 찍겠죠. 근데 5번을 안 보고 그냥 3번에서 찍고 넘어가 버리면 이게 조지는 거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구성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근데 33번도 이게 틀리면 안 되는데. 자, 먼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주택정책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는 게 공공주택 정책 아닙니까? 그 공공임대주택에 영국행 통장 있다 그랬다. 이 영국행 통장이 공공임대주택이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요 5가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표하는 상품입니다. 근데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입니다. 최저소득, 그러니까 최저소득계층이니까 영세민을 뜻한 거야.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게 영구임대주택. 그 다음에 저소득 서민, 이 대상이 중요해요. 최저소득계층하고 저소득서민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면 국민임대주택. 그다음에 행복주택은 그냥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대학생, 사회초년병,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거는 기간 없습니다. 30년이 20년이 이런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행복주택은. 그냥 거기에 보면 젊은 층, 그러니까 그 2번 지문에 있지. 대학생, 사녀초명,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한다. 그러면 행복주택이라. 그 다음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요 1번의 영구인 최저소득계층과 그 다음에 2번의 저소득 서민과 3번의 젊은 층까지도 포함을 하고 여기에 또 합쳐져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통합공공임대주택.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번 지문에 그지?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최저소득계층 이 1번 아닙니까? 저소득 서민은 2번이죠. 젊은 층은 3번이죠. 행복주택. 요 세 가지를 합치고 그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사회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이 통합공공임대주택입니다. 3번이 지금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뜻하는 지문이죠. 요걸 기억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그러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랬잖아. 민간 임대주택. 그럼 이거는 민간이 공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를 뜻해요. 임대사업자가 누구지? 1억 이상 임대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그걸 임대사업자라 하죠. 그죠? 한 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임대사업자가 돼요.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이라 이게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거니까 그게 아닌 거니까 민간이 공급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임대주택은 항상 10년 이상이라는 용어가 들어야 돼. 임대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8년으로 고치면 안 돼요. 작년 8월 달에 8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됐으니까 임대주택은 10년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야 됩니다. 근데 10년 이상인데 어떤 것은 이렇게 3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5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그지? 다 기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5번에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은 처음에는 이제 임대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거주했을 때 임차인에게 분양을 해서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처음에 임대로 공급을 했다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임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용어 속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 그러면 최저 임대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임대주택 용어를 쓰는 겁니다. 34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거. 이건 답이 당연히 공공주택 정책이 왜 가장 긍정적인 정책입니까?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준다니까.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화됐을 때 조시를 부과하면 수요자가 유리하니까 수요자인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그래서 이 정책이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답은 일단 2번이 맞죠. 그럼 공공주택이란 게 뭐야? 민간이 공급한 사적 주택이 너무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있으니까 정부가 가격만 조금 싸게 해가지고 사적 주택과 똑같은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 거죠. 그게 공공주택이라. 사적 주택이 지금 5천만 원에 공급되어 있는데요. 공공주택을 정부가 직접 줘서 3천만 원에 공급을 한단 말이야. 그럼 주택시장이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으로 분리가 되는데 임대료가 한 개는 3천, 하나는 5천이니까 이중가격이 형성됐죠. 그 어디 이사가 3천만 원짜리 공공주택 쪽으로 주거를 이동하겠지. 그제? 그럼 공공주택은 수요가 증가하고 사적주택은 그만큼 임대가 안 되니까 사적주택은 수요가 어떻게 돼? 감소할 거 아닙니까? 1번에 임대시장이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으로 분리된단 말이야. 근데 공적시장으로 공공주택 쪽으로 전부 주거를 이동하죠. 그럼 공공주택은 크게 수요가 증가해도 사적시장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사적주택은 세가 안 나가잖아요. 그지? 그래서 세가 안 나가니까 어떻게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에 단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대료는 하락한단 말이야. 공공주택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추지 않으면 임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적시장의 임대료는 하락하죠. 근데 임대료가 하락했으니까 이제 사적시장에 있는 임대인이 수입이 감소를 하게 되죠. 5천만 원 받던 걸 3천만 원 임대료를 인하했어. 그래서 수입이 2천 감소해버리니까 어떻게 임대주택을 다른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용도가 전환되죠. 그럼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만큼은 사적 주택은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단 말이야. 감소. 4번에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주 공급량은 감소하지. 사적 시장은 당연히 용도 전환된 숫자만큼 감소합니다. 근데 그게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만큼만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사적의 공급량이 감소하지만 그게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만큼만 감소하니까 5번에 사회 전체의 임대주 공급량은 일정 불변이다 말이야. 전체의 공급량은 일정 불변이죠.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불변이다 그래야지, 그지? 이 공공주택 경쟁은 장단기 효과를 그대로 그냥 그림처럼 쫙 그리고 있어야 돼. 35번에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개발 가능 토지가 그만큼 줄죠. 개발을 못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집가가 상승하면 택지 가격이 상승하는 거니까 주택 가격도 당연히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번에 토지 수용을 통한 공영 개발은 전부 이제 공영 개발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거죠. 그로 집가 수준이 낮은 곳에서 주로 사용을 해야죠. 왜냐? 수용 방식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개발을 하는 거야. 근데 보상금을 원칙은 현금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영개발의 규모가 워낙 크니까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유출을 시켜야 돼. 근데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말할 길이 없잖아요. 도심지에 평당 1,000만 원 하는 걸 수용한다 해봐. 100만 평을. 얼마만큼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휘청휘청하지. 그러니까 그 집가수익이 낮은 외곽 지역을 그죠? 대량으로 매입해가지고 외곽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가서 그게 뭐 주거단지도 조성하고 국가 산업도도 조성하고 이런 게 바로 공영개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가수익이 낮은 곳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용 방식은 보상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해버리죠. 그러니까 헐값이 보상해주고 땅을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죠. 또 시행자 입장에서 엄청난 재정 지출이 수반된다. 이게 이제 공영개발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 있고요.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이제 미리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하는 제도다. 근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변 지역의 집가가 상승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집가 상승을 요구해서 투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은 전부 막대한 재정치를 수반될 수밖에 없겠죠.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 그리고 또 그 매입해가지고 보유기간 중에 관리가 어렵다는 거다. 그죠? 토지은행제도의 단점, 관리의 애로점, 엄청난 재정 지출, 그리고 집가 상승 유발, 요 세 가지 기억해 놓고. 그다음에 4번에 정의 외벽가가 발생하면 개발을 유치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죠? 그게 핀피 현상이죠. 부의 외벽가가 발생하면 개발을 기피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집 뒷반에도 얼씬거리지 말아라. Not in my backyard에 머리끝을 따면 님비가 되는 거야. 님비는 개발 기피 현상, 핀피는 개발 유치 현상, 정의 효과는 핀피 현상, 부의 효과는 님비 현상이 야기되는 거죠. 님비인지 핀피인지 냄비인지도 구분을 못해갖고 이런 거 찍고 앉아고 전혀 4번 이런 거 찍고 있으면 진짜 아예 공부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올해는 뭐 진짜 이게 이런 걸 찍어갖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정의 효과는 핀피, 부의 효과는 님비. 기본적으로 구분이 돼 있어야 될 지문이지. 찍을 지문 자체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지? 개발권 양도대도는 그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했을 때 보존지역 소유자가 손실이 큰데 그 손실을 간접적으로 보상해 줄 때 어떻게 보상한다? 개발권을 소유권에서 딱 분리시켜가지고 개발권만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바로 개발권 양도제도 아닙니까?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2번이 틀렸고 36번에 근거법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들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몇 년부터 시행했어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거래 신고제도. 그 거래 신고제도와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 법이는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금융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되는 것은 등기의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고, 금융계약서는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은행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요. 공공토지 등의 비축에 관한 법률 하는 게 있어요.
공공토지 등의 비축에 관한 법률, 그 법에 규정되는 게 토지은행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토지 등의 비축,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비축하는 제도가 토지은행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은행제도를 토지비축제도라고도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법, 그 토지은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공공토지 등의 비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제나 개발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제 개발부담금도 개발이익의 일종을 회수해 가는 거죠. 그죠? 정부의 개발로 인해 인근지역 소유자가, 개발이익이 뭔데요? 개발이익이 공공기관의 개발로 인해서 인근지역 토지 소유자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정상지가 상승분이라고 그랬다. 아니? 물가 상승분이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생긴 토지가액 증가분,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발생한 토지가액 증가분. 원래 토지가액이 1억인데 정상적으로 1년에 가격이 상승하면 5%다. 그럼 1년 뒤에는 1억 500이 돼야 되죠. 1억짜리가 5% 상승했으면 1년 뒤에 1억 500만 원 돼야 될 거 아니가. 근데 정부가 주변을 개발하니까 1억 4천까지 가격이 올랐단 말이야. 그럼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해가지고 3,500만 원이나 지가 상승 이익이 더 생겼잖아요. 그걸 뭘 한다고? 그걸 개발 이익 한다고. 좀 전에 개발 이익이란 정부의 개발로, 공공기관의 개발로 인해 인근지역 토지 소유자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생긴 지가 상승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토지가액 증가분. 토지가액 증가분이 바로 지가가 상승해서 생긴 이익 아니겠어? 그걸 개발 이익이라 한다니까. 아이고 말이야. 근데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 거기서 어떻게 그 개발 이익 환수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정상 이익을 초과해서 생긴 이익의 25%를 환수하라. 25%. 그 이익 중에 25%를 환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게 바로 개발 이익 환수 제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개발 이익을 근데 환수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세금을 부과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해서. 그다음에 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어요. 부담금. 그러니까 주변 지역을 개발해서 인근 지역 소유자들이 이익이 크니까 너희들이 부담금을 내라. 얼마를. 그게 개발 부담금이라. 이 개발 부담금도 개발 이익의 일종이거든요. 그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요거하고 이제 비교할 게 있다. 재건축에서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있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죠. 공동주택을 재건축했을 때 원래 아파트 가격이, 그죠? 3억짜리가 5억까지 상승했다. 그럼 가격 상승 이익이 2억 생겼죠. 그 중에 일부를 25%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개발 부담금이나 개발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재건축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오케이? 자,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주택법입니다. 이 법 이름들 다 기억합니다. 올해 이런 문제 한 개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37번에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낮게 설정할 때 현상경 틀린 거. 이제 그 시장 임대료가 지금 예를 들면 시장 임대료가 월 한 20만 원 형성돼 있는데 이 저속히 20만 원 부담하고 주거를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규제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가 낮게 월 12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책정하죠. 이게 이제 임대료를 규제했잖아. 그죠?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다. 근데 상한선이 12만 원 책정됐으니까 이 정책을 뭐라 한다? 임대료 상한제. 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12만 원 책정됐으니까 최고 가격제.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근데 임대료를 이제 시장 임대료가 낮게 규제하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밖에 없죠. 단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발휘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부정적 효과밖에 없어요. 그죠?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다. 임대소를 다른 거로 바꿔버리죠. 그럼 용도가 줄어든 숫자만큼 임대주택이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주거 이동이 저하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 기존 임차인들은 이제 이사갈 집이 없으니까 주거 이동이 저하되죠. 또 수선을 깨려니까 질적 수준 떨어지죠. 또 임차인이 불이익을 계속 강요합니다. 임차인에게. 그지? 전기세소세 들어가고 또 그 규제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를 주고 암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우동 거래가 성행을 하는 부정의 효과가 출줄이 나타나요. 그게 임대료 규제 정책인데 3번 지문이 틀려 있죠. 항상 우리가 수요든 공급이든 단기보다는 장기가 탄력입니다. 언제나 그죠? 탄력성은 수요든 공급이든 수요도 단기보다는 장기가 탄력, 공급도 단기보다는 장기가 탄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 더욱 탄력적으로 변한다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그 5번 지문에 규제 임대료보다 시장 임대료가 더 이제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수가 있잖아. 상한선을, 그죠? 그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요거는 알고 있지. 4번 지문을 한 개 더 알아라. 임대료를 이렇게 규제하면, 자, 시장 임대료, 규제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면 첫째는 단기보다는 장기에, 두 번째는 수요가 뭐일수록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이 아니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세 번째 공급도 역시 탄력적일수록입니다. 비탄력이 아니고 수요랑 공급이 모두 탄력적일수록 뭐가 초과 수요가 더욱 커진다.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말은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고 있다는 뜻이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을 때가 초과 수요잖아, 그지? 근데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버려도 초과 수요가 더욱 커지는 거고, 공급량이 계속 감소해도 수요량하고 공급량의 차이가 커지면서 초과 수요가 더 커져요. 이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말은 수요량은 크게 증가했는데 공급량이 계속 감소하니까 집이 없다는 뜻이지, 이식할 집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주택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저속히 이사갈 집이 없어서 주거 이동이 더욱 저하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시간이 늘수록, 그죠?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임차인의 불이익이 가중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또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임대료를 40% 정도 일했는데 수요량은 80%, 100%씩 막 증가해버려. 그래서 초과수가 더 커지고, 공급이 또 탄력적이면 공급량이 계속 감소한다는 뜻이라. 임대인은 수입이 감소하니까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임대료는 40%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지만 공급량은 100%, 200%씩 막 감소해보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커서 공급도 탄력이 되죠. 그래서 수요가 탄력, 공급도 탄력일수록 초과수가 더욱 커집니다. 요거 비탄력으로 바꾸면 안 된대요. 자, 요거 기계적으로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임대료를 규제하면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또 수요도 탄력, 공급도 탄력일수록 초과수요가 더욱 커진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38번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모두 고른 거 그런데 이런 거 이제 틀릴 때 가슴이 찢어지죠. 종합토지세라는 건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토지세로 바꾼 겁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세는 종합부동산세지. 종합토지세는 이미 폐지가 됐고, 그죠? 공안지세도 위헌 판결을 받아서 폐지가 됐죠. 그다음에 리얼의 택지 소유 상한제도 역시 지금 택지를 일정 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정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지, 이거는. 그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위헌 판결을 받아서 폐지됐고, 이거하고 함께 폐지된 게 초과 이득세제라.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같이 폐지된 게요.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게. 그러니까 택지를 일정 수를 초과해서 소유할 때는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한 거죠. 이 역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다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이제 개발권 양도제도는 미국의 일부주에서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기역하고 니은하고 리얼하고 치역 네 개네. 요거 그 1번이 이제 지금 시행하지 않는 정책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실시 중이죠. 토지거래 허가제나 분양가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도, 뭐 실거래가 신고제, 실명제 다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그죠? 시행 중에 있는 거는 워낙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 시행 안 하는 걸 기억해야지, 그지? 대표적으로 이게 실시되지 않는 거 요 4개 정도, 5개 초과 이득세제까지 해갖고 5개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39번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동산 정책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 실패라는 게 아니고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 실패. 시장 실패는 그 기역 지문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이걸 시장 실패를 한단 말이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가 시장 실패죠. 그럼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을 해. 시장 실패를 수사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잖아요. 그걸 바로 정부 실패라고 한단 말이야. 시장 실패가 아니고. 그게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랬을까? 이거는 당연히 정부 실패를 뜻하는 지문이죠. 그러면 이연의 법령상 도입 순서 실명제는 95년도에 도입을 했어. 그리고 거래 신고 제도가 2006년이야. 그럼 실명제가 거래 신고보다 빠르네. 어디가 틀렸어? 이유는 맞지. 디귿에 개발이 흥하제도 국토계획부에서 있어요. 토지 적성평가제도도 국토계획부에서 기초조사단계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죠. 역시 맞지. 그다음에 리얼에 분양가 상한제와 개발 부담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적 개입이 맞습니다. 근데 개발 부담제는 간접적인 개입 방법이에요. 직접 개입이 아니고 이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상한제 이거는 이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게 다 직접적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 토지 선매, 또 토지 은행제 다 땅을 사들이는 거지. 공공농지 확보 이런 게 그게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는 도시 개발, 공영 개발, 공공주택 이런 게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규제하는 게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 아닙니까? 그지? 이런 게 전부 직접 개입이고요.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제나 조세 정책, 금융 지원, 행정 지원, 보조금 지급 이런 것은 대표적인 간접적 개입이죠. 그래서 리얼은 틀렸고요. 미음에 주택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슈바베 지수, 그리고 PIR을 PY 비율이라고 합니다. PY 비율. 그리고 RIR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주택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슈바베 지수는 생계비에서 생계비나 가계 연소득이나 같은 편이라 생계비에서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리고 RIR은 역시 연소득에서 연소득 인컴에서 프라이스 가격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소득에서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RIR 인컴 소득에서 렌트가 임대료죠.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이제 RIR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전부 소득은 높을수록 집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주거비가 적고 주택 가격이 싸고 임대료도 적을수록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적을수록 이 비율들은 전부 낮게 나타나요. 그래서 슈바베 지수든 PY 비율이든 RIR이든 이것들은 전부 값이 적어야 돼. 값이 낮을수록 주택 지불 능력이 크다. 주택 구입 능력이 크게 확보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클수록이 아니고 작을수록 양호한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다 주택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들이네. 그지? 그러니까 역시 미음도 옳은 지문이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리얼이 틀려 있고 니언하고 디귿하고 미음 세 개가 맞죠? 그죠? 40분에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세금 중과시하면 안 팔고자 하겠죠. 안 팔고자 한다가 공급의 동결 효과. 다른 말로 바꾼다 공급의 효과. 처분을 기피한다 이 말. 처분을 기피하는 게 공급의 동결 효과죠. 그러면 안 팔려고 해서 공급을 끓이면 공급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공급의 감소는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아닙니까? 그치?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량만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을 중과시하면 주택 가격도 상승시키고 공급이 동결로 공급이 감소하니까 주택 가격도 상승, 집가도 상승시키고 공급량은 오히려 감소하니까 저소득이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야. 저소득까지 골고루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촉진되는 거죠. 근데 양도소득을 중과시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단 말이야. 공급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집값도 상승시키고 집가도 상승시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또 공급량이 감소해서 저소득이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길을 막아버리니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유세를 중과시한다.
보유세를 중과시하면 보유세는 보유기간 중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보유기간 중에 세금 많이 내라 하면 보유를 안 하려고 하겠죠. 보유를 안 하려고 한다는 보유를 안 하고 판다 이마 판다. 그러니까 처분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돼.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보유세를 중과시하면 토지나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값속의 집가도 안정시키고 주택가격도 인하시켜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나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저속히 활발하게 토지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촉진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세금을 중과시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보유세를 중과시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제 비교해서 같이 익히게 둔다. 그다음에 2번에 토지용을 특정 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당연히 용도에 따라서 차등 과세를 해야죠. 일률적으로 과세를 해서는 안 돼요. 상업용지하고 농업용지에다가 똑같은 비율로 세금 부과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농지는 땅값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그러니까 당연히 차등 과세를 해야 되죠. 용도에 따라서. 그지? 그다음에 만약 수요의 탄력성이 완전 탄력이에요. 수요가.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수요자가 전적으로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수요자가 전적으로 유리하면 수요자가 세금을 얼마만큼 내죠? 전혀 안 내잖아. 전혀. 그럼 임차인은 전혀 부담이 없고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게 된다. 그래야지. 수요가 완전 탄력인데. 그지? 임대인이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찍으면 안 돼요.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니까 수요자인 매수인 입장에서도 손실이 오고 그 다음에 매도자가 실제 이제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그래서 매도자도 손실이 와. 공급자도. 그래서 생산자인 공급자도 수익이 감소해서 손실, 소비자인 매수자도 수입이 감소해서 손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도 감소, 생산자 잉여도 당연히 감소하는 겁니다. 자, 봐라. 거래세는 거래를 할 때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거래세예요. 근데 거래세를 100만 원, 50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거래세가 5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근데 1억의 토지를 거래했습니다. 1억에. 그럼 매수인은 원래 그죠? 세금이 100만 원일 때는 얼마 지불해야 돼? 거래대금 1억에다가 100만 원까지 해서 1억 100만 원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1억 500만 원을 지불해야 되죠. 거래를 1억에 했으니까 거래금액 1억하고 세금 500만 원 내야 되잖아. 그럼 매수인이 지불하는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1억 100에서 1억 500으로 400만 원 상승한 거지. 매수인이 지불하는 금액이. 그럼 400만 원 그 손실 온 거죠. 1억 100만 원 낼 걸 1억 500 내잖아. 그럼 400만 원 손실 왔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이 말이야. 수요자 입장에서 손실이 왔으니까 소비자 잉여 감소했죠. 그다음에 매도인은 원래 매수인으로부터 1억을 받습니다. 그지? 1억 받으면 세금 100만 원 냈어야 되죠. 그럼 매수인으로부터 실제 받는 금액이 얼마가 돼? 9,900을 받았을 거 아니야. 1억 받아서 세금 100만 원 내면. 근데 이제는 1억 받아서 세금 500만 원 내야 되죠. 500만 원 내면 9,500만 원을 받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으로부터 실질로 받는 금액이 9,900에서 9,500으로 하락했잖아. 400만 원 손실이 왔죠. 그래서 매도인도 손실이 오니까 생산잉여도 감소한다 이 말이야. 소비자 잉여도 감소, 생산잉여도 감소. 둘 다 손실한 거지. 그래서 세율 인상은 수요나 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논리죠. 그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이거. 5번에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탈기라고. 부정성 때문에. 그냥 비탈기를 하면 안 돼요. 비탄력적이다. 그러면은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일부가 수요자에게 떠넘기지니까. 근데 완전 비탄력 때는 세금을 부과해도 전혀 증가가 안 되잖아. 공급자가 다 부담하니까. 그지? 또 완전 비탄력 때는 양의 변화가 안 생기잖아요. 공급량이 감소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공급이 완전 비탈 때는 자원 배분이 전혀 초래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 헨리 조지 토지 단위선에서 나온 지문이니까 5번 지문도 꼭 기억해놔야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책론이에요. 왜 41부터 이제 투자론인데 투자론은 최소한 8개에서 9개 정도를 예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론에서는 8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4개, 9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5개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50% 이상. 그러니까 이제 계산의 유형도 익히고 뭐 해야 되는데
이 43번 계산 문제 지분수를 구하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찍어서 틀리고 42번은 또 공식 몰라서 틀리고 뭐 54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틀리고 56번은 지문이 5개라서 찍어서 틀리고 뭐 다 틀릴 뿐 뭐 맞는 거 한 개도 없어. 아예 안 풀었더만.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대요. 다 해줬잖아. 안 한 게 있나 우리가 지금. 그 진짜 다 그러나 참 진짜 좀 인간적으로 좀 하려고 좀 노력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좀 풀어보지. 자, 요 지금 핵심 백선이라는 거죠. 우리 100문제인데 그 우리 계산 문제가 몇 프로 나옵니까? 9개 아니면 10개니까 25% 정도는 나오잖아. 10문제면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25%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되니까 요 계산 문제 여기 100문제 중에 몇 개? 24문제 넣어놨어요. 딱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비율만큼만 딱 넣어놨습니다. 진짜입니다. 나오는 유형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요 속에 있는 계산 문제는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한 개도 버릴 게 없어요, 실제. 41번. 자, 들어오는데,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네. 자, 레버리지 효과는 정의 레버리지, 부의 레버리지가 있어요. 영의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영의 레버리지는 뭐죠? 지렛대 효과가 없는 게 영의 레버리지입니다. 지렛대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걸 영의, 이제 정의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증가하는 거죠. 부의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감소해서 손실이 오는 거죠. 그럼 영의 레버리지는 수익률의 증가나 감소가 안 생긴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 자체가 없는 거죠. 그게 영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정의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 지분 투자 수익률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더 크다거나 또 이 총 투자 수익률이 뭐보다 저당 수익률보다 더 커야 되죠. 저당 수익률이 뭐야? 차익 금리죠. 그죠? 대출 금리. 이 차익 금리가 바로 저당 수익인데 이거보다 총자본 수익이 크거나 총투자 수익률 또 지분 수익률이 더 크면 정의지렛대 효과고 반대로 지분 수익률보다 총투자 수익률이 더 크거나 총투자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더 크면 부의 지렛대 효과죠. 그죠? 그러면 지분 수익률과 총자본 수익률이 같거나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으면 영의 지렛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지분 투자 수익률이 30%인데 총투자 수익률이 20%입니다. 그럼 지분 투자 수익률에서 총투자 수익률을 뺀 값이 플러스 10% 정의 수익률이 나타났죠. 요게 뭡니까? 정의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그지? 근데 잘 봐라. 지분 수익률이 20%다. 20%인데 총투자 수익률이 30%다.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근데 지분 수익률이 20%인데 총투자 수익률이 10%라. 그럼 요 차액이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 차액이 플러스 값이 나왔죠. 그럼 이건 뭡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1번 지문을 보라고. 1번 지문. 총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투자 수익률을 차감해서 정의 수익률이 나온다. 그럼 총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을 뺀 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 둘 중에 뭐가 크다는 거야? 총투자 수익률이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게 플러스 값이면 앞에 게 더 크다는 거죠. 앞에 게. 보라고. 총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투자 수익률을 뺀 게 플러스 값이면 총투자 수익률이 더 큰 거죠. 그럼 총투자 수익률이 더 크면 그건 부의 지렛대 효과지 정의 지렛대 효과가 아니잖아. 정의 레버리지가 되려면은 봐라. 지분 수익률에서 그지? 거기 지분을 바꿔봐. 지분 투자 수익률에서 총 투자 수익률을 차감하여 이렇게 꽂혀야지. 지분 투자 수익률에서 총 투자 수익률을 뺀 값이 플러스 값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지분 투자 수익률이 더 크다는 거죠. 총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더 커야 정의 레버리지고 반대로 이제 지분 수익률보다 총 수익률이 더 크면 부의 레버리지 아닙니까? 그럼 지금 1번 지문은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을 뺀 게 플러스 값이면 총 투자 수익률이 더 크다는 뜻이거든. 그럼 지분 수익률보다 총 투자 수익률이 더 크면 그건 부의 레버리지 정의 레버리지가 아니고 1번이 바로 틀려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정의 레버리지와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조건을 모르니까 이걸 이제 짓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 요거 차익 금리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아요. 그럼 이게 바로 부의 레버리지 아닙니까? 요거 그지? 차익 이자율이 이거란 말이야. 저당 수익률. 이게 총 투자 수익률보다 더 높다면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하지. 그다음에 3번에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 변화 등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변화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왜 발생하죠? 금리가 높아서 이자율이 높아서 발생하는 거야. 근데 정의 레버리지가 수익률이 그저 플러스가 나다가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죠. 금리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금리가 이자율에 비해서 금리가 상승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정의 레버리지가 부의 레버리지로 바뀌겠지. 그럼 또 부의 레버리지가 정의 레버리지로 바뀔 수도 있겠죠. 손실이 나다가 수익률이 플러스 값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뭐가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그러니까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옛날에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부의 레버리지는 정의 레버리로 전환할 수 있다. 부의 레버리지를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전환이 가능하냐? 부채 비율을 낮춤으로써 가능하다. 아니에요. 부채 비율을 줄여도 절대 부의 레버리지가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부채를 60% 쓰다가 40% 줄인다고 정의 레버리지로 바뀌는 안 바뀌어요. 왜? 금리가 똑같으면 어차피 손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부의 레버리지가 이자율이 높아서 발생한 거니까 부의 레버리지가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되려면 뭘 낮춰라? 금리 이자율을 낮춰라 이 말이야. 이자율을 금리를 낮춘다면 대출 금리를 인하시키면 부의 레버리지는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게 아니고 요거 이제 알아놔야 되겠지. 그 다음에 42번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요구수익률은 위험할증률이 포함되죠. 무위험률하고 위험할증률을 합친 게 요구수익률이지. 그리고 투자자가 위험 기피자일 경우 위험이 증가할수록 투자자의 요구수익률도 증가한다. 이거는 뭐 위험 기피자뿐만 아니라 위험 기피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위험 회피형, 위험 기피형, 위험 해모형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기피자 이 말이 위험을 해모하는 투자자,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 이 말이야. 위험 해모적 투자자, 위험 회피적 투자자, 위험 기피적 투자자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위험 회피형이든 위험 선호형이든 누구든 간에 그죠?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죠. 위험하고 요구 수익률은 무슨 관계? 언제나 비례하는 겁니다.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 수익률도 증가해서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한데 왜냐?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단 말이야. 근데 이 무위험률은 이거는 위험하고 관계없이 시간만 지나면 주어지는 수익률이지만 위험 할증률이 높은 위험을 감수했을 때 얻어지는 위험에 대한 대가죠. 그럼 위험이 증가하면 위험 할증률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요 두 개를 합친 요구수도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수도 당연히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요구수는 언제나 비례한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해모도에 따라 무위험률이 결정된다. 아니에요. 위험 해모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위험 할증률입니다. 무위험률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이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 해모도. 그 위험 해모도가 바로 위험에 대한 태도를 뜻하지. 위험 해모도라든가 또 시장 위험은 위험 할증률을 결정하는 요인이지 무위험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이거는 위험 없이 그냥 투자 후에 시간만 흘러가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수익률이죠. 바로 무위험률을 대표하는 것이 정기예금 이자율 아닙니까? 요 정기예금 이자율 그게 무위험인데 요 무위험률은 그러면 위험에 따라 달라지는 거.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 해모도라든가 또 시장 위험의 크기, 시장 위험이라든가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은 전부 위험 할증률을 결정하는 요인이죠. 그 무위험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뭔데?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야. 일반 경제 상황. 그러니까 뭐 저축률, 투자율, 지불 준비율, 재할인율, 화폐의 수요와 공급 이런 경제 상황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게 무위험률이고 위험 할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위험 해모도라든가 시장 위험의 크기죠. 그래서 한 번은 무위험률 아니고 위험 할증률로 고쳐야 되겠네. 그다음에 체계적 위험은 분산적으로 해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만 분산적으로 해도 제거가 가능하죠. 그리고 위험 조정 할인율법.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추구한다. 할인율을 높이는 것을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 하는데요.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 바로 요구수익률을 일컫는 말이죠. 그럼 위험이 증가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이 말이 요구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거죠. 요 봐봐. 요 요구수익률을 다른 말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한다고. 그럼 위험이 증가할수록 아까 요구수익률도 증가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구수익률이 증가한단 말이 할인율을 높인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바꾼다. 지금 5번 지문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높은 할인율을 추구한다 그랬지. 높은 할인율을 추구한다. 이거로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 상향 조정한다. 하향이 아니고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는 뜻이니까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을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3번에 투자갑은 5억 원의 순여소득이 예상되는 각각 임대상계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다음 조건을 할 때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구해봐라. 아이고. 지분 수익률은 지분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네. 지분에서 수익이 얼마 차지하는 요 비율인데 요 수익이 뭘 의미해요? 이게 전체 순영업 소득을 뜻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부채가 없다면 순영업 소득이 전부 내 몫이겠죠. 근데 내가 투자한 돈에서 나온 수익이 몇 프로를 따지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은 내 몫이 아니잖아. 그건 금융기관 몫이지.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려서 부채를 활용한다면 은행에 뭘 갚아야 됩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겠지. 그 이자는 내 몫이 아니고 금융기관 몫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분 수익을 갈 때 이 수익은 전체 순수익에서 이자를 빼고 남는 게 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지분 수익을 구할 수가 없잖아. 제가 A, B, C 세 개의 상가가 있는데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50억이지. 50억짜리 아니야 가격이. 그지? 근데 투자 금액이 50억인데 A는 50억 전부가 지분이죠. 50억 전부가 지분으로 쓰자는 부채가 없으니까. 근데 순자소득이 5억이 발생한다 그랬지. 그럼 이게 전부 내 거 아니야. 갚아야 될 이자도 없잖아. 부채가 없으면. 그럼 지분 수익이 뭐 얼마야? 10분의 1이니까 10%가 되겠네. 그지? 근데 B 상가는 지분 얼마 투자한다? B하고 C는 지분을 10억씩 투자한단 말이야. 50억 중에 40억은 연 5% 이자로 빌려서 투자하고 10억만 지분 투자한다 그랬지. 그럼 지분이 10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수익은 얼마 나요? 5억 난다 그랬지. 순여업 소득이. 근데 10억만 지분이고 40억은 빌렸잖아. 그럼 뭐가 나가야 되노? 이자를 줘야지. 이자는 내 거 아니잖아. 금융기관에 줘야 될 거지. 근데 40억을 5% 이자로 빌리면 연 이자가 얼마고? 4, 5, 2억. 2억 이자로 나가야 되니까 요거 빼고 남는 게 수익 아닙니까? 그럼 10억 투자하면 3억 수익이 나니까 지분 수익이 3%가 되겠네. 도대체 뭘 어떻게 계산하면 거기 20%가 나오고 25%가 어떻게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그 다음에 C 상가는 지분 10억 투자한다 그랬지. 근데 순이익 소득이 5억이라. 근데 역시 40억을 5% 이자로 빌렸으니까 이자가 2억 나가야 되겠지. 이건 내 몫이 아니라니까. 빌린 돈이 있으면 이자는 꼭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요 C 상가는 내가 50억에 구입한 부동산이 1년간 2%만큼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야. 가격 상승을 2% 줬잖아요. 그럼 가격 상승분도 나한테는 이익 아니야. 수익이죠. 이것도 합쳐야지. 이거 50억에 2%니까 얼마? 1억만큼 가격 상승 이익이 생긴다 이 말이야. 50억에 2%면 그럼 요거 합쳐줘야죠. 이걸 왜 못해? 그럼 10억 투자하면 3억에서 1억 따니까 4억 아니야. 10분의 4. 그 A는 10%, B는 30%, C는 40%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려워가지고 좀 야 참네. 어렵습니까 이거? 우리 시험은 요게 이제 C상가 형태를 딱 예를 주거든요. 투자 금액이 50억인데 40억은 연 5% 이자로 부채를 활용한다. 연간 수익이 5억에 예상되는 거 경우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인가? 단 연간 가격 상승률은 2%이다. 이렇게 딱 줘요. 요 C상가 한 개만 갖고 지분 수익 구하는 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연습을 시켜서 A, B를 같이 넣었지만 A, B 이거는 구할 것도 없지 뭐. 계산도 필요. 이 얼마나 쉽노 이거. 근데 왜 이걸 못 푸는지 모르겠네. 할 수 있어야 될 건데. 잘 돼야 될 건데. 연습을 해서 좀 풀도록 해보세요. 44번에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을 가장 타당한 것.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만 관리가 가능하고 제거가 가능해요.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도 제거할 수 없으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번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경기 변동, 이자율 변동,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것은 체계적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고 그죠? 이 경기 변동이나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은 시장 상황에서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이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고, 이제 개별 투자 안에서 야기되는 위험이 있죠. 영업 경비, 재무 구조, 그리고 근로자의 파업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개별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 이 개별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무슨 위험이라? 그게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 체계적 위험은 시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개별 투자 안에서 발생하는 게 비이체계적 위험입니다. 근데 이 비이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해서는 안 되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관리가 가능하죠. 여러 자산에 우리가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로 한단 말이야, 그지?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목적이 바로 개별 투자에서 발생하는 비이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 아닙니까, 그지? 그럼 네 번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과 위험을 분석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고 분산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아니야. 지배 원리,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뭐고? 위험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들 중에서는 수익이 제일 큰 투자니 수익이 낮은 다른 투자를 지배하고 수익이 제일 큰 게 선택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수익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들이 있다면 수익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니 위험이 높은 다른 투자를 지배해버리고 선택된다. 그래서 이 평균 분산 지배율과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서 수익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위험이 제일 적은 요걸 선택하는 게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평균의 수익을 분산의 위험을 뜻하는 거지. 바로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그래서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것. 이걸 선택하는 투자 기준이 바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지. 그러니까 4번은 옳은 지문이고 5번에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를 인상한다. 이거는 위험 회피가 아니잖아요. 지금 5번은 위험 회피하고 위험 증가가 안 바뀌었나?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게 위험한 투자는 다 제외시켜버리고 위험을 전혀 감소 안 한 거죠. 이게 손실 가능성을 피해버리는 거. 요걸 위험 회피라고 하는 거야. 위험 회피. 그다음에 위험 증가는 내가 부담할 손실을 다른 주택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임대료 인상이라든가 변동금리라든가 선분양이라든가 보험가입, 이자율 소압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위험을 증가하는 방법 아닙니까? 위험 증가하고 지금 위험 회피가 바뀌어 있죠. 45번 할 차례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개별 투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 회피 성향 이게 이제 위험 해모도입니다. 똑같이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 거기에 따라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다른 데서 결정되는데 요 노란 선문이 이제 효율적 선이고 요 효율적 선의 좌측에 있는 투자를 선택할수록 보수적인 투자자고 효율적 선의 우측에 있는 투자를 선택할수록 공격적인 투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 최적 다른 데서 결정되는 거다. 그죠? 그 최적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결정돼? 그게 4번 지문에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갑의 무차별 곡선이 있으면 갑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요거죠. 을이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면 을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요거. 병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여기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 투자자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자신의 무차별 곡선하고 이 효율적 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 요 접하는 점이 최적 포트폴리오니까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 이렇게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1번도 맞고 4번도 5번도 맞겠죠. 또 효율적 조수는 동일한 위험 하에서 요게 이제 수익을 의미하는 축이고 가로축이 위험을 뜻하는 축이죠. 그럼 요 정도로 위험한 투자에서는 요게 이제 가장 높은 수익이죠. 또 요만큼 위험에서는 요렇게 위험이 동일한 투자 중에서 이게 최고의 수익이고 요 정도로 위험이 높은 투자 중에서 이게 최고죠.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걸 선택해서 연결한 요소문이 효율적 전선. 근데 이 효율적 전선은 우상하죠. 왜? 요만큼 더 큰 수익을 얻으면 위험도 요만큼 더 감소하고 또 여기서 요만큼 더 큰 수익을 얻으면 위험도 이만큼 더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 전선은 우상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1번에서 4번까지는 다 옳은 지문이제 5번에 보수적 투자자보다 공격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더 완만하죠. 지금 이 효율적 전선의 가장 좌측에 있는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가 보수적이고 제일 우측으로 갈수록 공격적이죠. 근데 공격적으로 위험을 많이 감수하니까 무차별 곡선도 완만해. 근데 보수적인 투자는 위험을 조금밖에 감수하니까 요만큼 감수하면 딱 피해버리니까 극갱산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보수적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가파르고 공격적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완만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5 틀려있죠. 46번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지문 뭐 약방 감축적으로 나오는 지문 위험이 동일하게 증가하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투자일수록 훨씬 더 큰 보상을 요구한다. 그러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투자가 더 큰 수익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 위험 혐오도가 큰 보수적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되죠. 언제나 똑같이 위험이 증가하면 보수 투자가 공격적 투자보다 요구 수익률이 더 큽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다음에 2번에 유동성 위험. 부동산은 금액이거나 크기 때문에 그죠? 황금성이 약하다. 그래서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처분할 때 정상적으로 처분하면 3억 정도에 처분할 수 있어. 근데 돈이 급한 사람은 급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2억 8천에 팔아버려. 그럼 단기에 2천 손실이 오잖아요. 이런 위험이 바로 유동성 위험이야.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이걸 바로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금융상 위험은 부채를 활용했을 때 채무를 불이행할 위험을 금융상 위험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부채를 활용하지 않으면 금융상 위험은 발생할 수가 없죠. 그지?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이제 과다해가지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증가하는 위험. 이런 걸 금융상 위험이라 해. 전혀 하자가 없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바로 금융상 위험입니다. 그다음에 법적 위험은 뭐야? 법이나 제도, 규제 등의 강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죠. 법적 환경의 변화로 투자에게 손실이 생기는 위험. 그래서 금융정책의 변화해가지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게 정책의 변화로 손실이 온 거잖아요. 이런 위험이 대표적으로 법률적 위험, 법적 위험이란 말이야. 바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금융정책의 변화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위험이야. 제도나 정책의 변화로 손실이 초래되는 위험을 법적 위험을 하는 겁니다. 이 법적 위험을 대표하는 게 이자율 상승이죠.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럼 5번에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아니 한번 봐라. 요구수익률이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요구수익률이 두 개로 구성되면 요 둘 중에 뭐가 아무거나 상승하더라도 요구수익이 상승하지 어떻게 요구수익이 하락을 하는 거? 응? 무위험률이 상승해도 요구수는 상승하게 되고 위험이 증가해서 위험 할증률이 증가하더라도 요구수는 상승하는 거지.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어떻게 하락시킵니까? 두 개를 합친 건데 그걸 구분을 못해서 뭐 딴 거 찍고 있고 참 얼마나 많이 했노요. 5번 지문도 그죠? 47번에 1,000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ABC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 지금 1,000억을 가지고 빌딩 A에 100억 투자했어요. B에는 300억, C에 600억. 그래서 이제 빌딩 ABC 체계로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죠. 1,000억을 가지고. 자, 근데 1번의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연 10.8%다. 당연히 10.8%가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은 투자 금액에서 예상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지. 펀드 전체에 얼마 투자했어요? 1,000억 투자했습니다. 그지? 1,000억 가지고 A, B, C 세 개로 포트폴리오 구성했는데 1,000억 중에 A에 얼마 투자했노? 100억. 100억 투자하니까 몇 프로 수익 난다? 6%, 기대 수익이 6%라 그랬지. 그럼 100억에 6%면 A는 6억 수익이 난다는 뜻이다. B는 1,000억 중에 300억 투자했죠. 300억에 10%니까 30억 수익 난다는 뜻이죠. C는 1,000억 중에 600억 투자하면 12% 수익이 나. 600억에 12%니까 72억 수익이 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펀드는 전체 1,000억을 투자하면 세 가지를 합치니까 108억 수익이 예상된다는 뜻이네. 그런 기대 수익이 당연히 10.8%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딩 A는 빌딩 C보다 저위험 저수익 투자 부동산이네. A가 위험도 4%를 제일 적고 수익도 6% 가장 적다. 근데 C는 위험도 10% 가장 높으면서 수익도 12% 가장 높네요. 그럼 A는 저위험 저수익 부동산, C가 고위험 고수익 부동산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도표를 보면 위험이 4에서 7, 10으로 위험이 증가해가니까 수익도 6, 10, 12%로 증가하는 게 보이죠?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무슨 관계? 비례한단 말이야. 위험하고 수익은 언제나 비례하는 걸 상쇄의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3번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연 12%인 경우 이 투자자는 펀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지. 우리가 투자를 선택할 때는 자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죠. 내부 수익률법은 뭐하고 뭘 비교해서 투자율을 결정합니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고 내부 수익률이 더 적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게 내부 수익률법 아니에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데 내부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기대 수익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요구 수익률은 12%라 그래서 근데 기대 수익률이 10.8%가 계산돼 있네. 그럼 기대 수익률이 더 적잖아요. 그럼 당연히 투자해서는 안 되지. 1번에서 기대 수익률이 10.8% 계산돼 나왔죠, 이 펀드가. 근데 기대 수익률이 10.8%인데 요구 수익률이 10.8%보다 적다면 투자를 선택하겠죠. 근데 요구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3번도 맞지. 그다음에 4번에
부동산 펀드에 빌딩을 추가로 편입시킬 경우에 이 펀드의 비체계적임이 줄어들 것이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비체계적임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비체계적을 많이 제거할 목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죠. 그리고 비체계적이 많이 제거되면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하면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 첫째는 자산수를 늘리라 이 말이야. 자산수를. 그지? 그러니까 A하고 B 두 개보다는 A, B, C 세 개로, 세 개보다는 네 개로 이렇게 계속 자산수를 계속 늘려가면 통계적으로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지. 그다음에 또 상관계수가 뭐에 가깝게?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도록, 즉 상관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통계적으로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펀드가 빌딩 몇 개로 구성이 됐어요? A, B, C 세 개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잖아. 근데 거기에 빌딩 한 개를 추가해. 그럼 자산수가 4개로 늘어나지. 4개로 늘어나니까 자산수가 3개보다는 4개로 늘어날 때가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무슨 위험이? 당연히 비체계적임이 줄어들지. 체계적임은 줄어들 수가 없겠고. 그지? 4번도 맞지. 5번에 빌딩 A, B, C 중에서 위험 1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빌딩 A다 그래야 돼요. 위험 1 단위당 기대 수익률. 위험 1 단위당 기대 수익률. 뭡니까 이게? 변이계수의 역수입니다.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요게 변이계수고,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변이계수의 역수라. 근데 변이계수는 적을수록 좋다 그랬죠. 변이계수 적으면 변이계수는 높아집니다. 그럼 변이계수는 높을수록 좋겠죠. 그지? 변이계수가 적으면 그 역수인 부모문자를 바꾼 거는 당연히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부모문자 뒤바뀌면 한 개가 크면 하나는 적어져야지. 그지? 역수가 높으면 변이계수는 적게 나타나고 그러겠네. 근데 변이계수가 적은 게 양호한 투자인데 어떤 게 변이계수가 적다 그랬어요? 위험이 낮은 투자니 무조건 변이계수가 적다 그랬지. 그럼 변이계수가 적으면 변이계수는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양호한 투자이 되는데 위험이 낮은 투자니 뭔데? A하고 C 중에 A가 위험이 가장 낮네요. 그럼 A가 위험 단위당 기대수익률은 A가 가장 높아서 양호하고 또 기대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 변이계수는 A가 가장 적어서 양호하다 이 말이야. 무조건 위험이 낮은 투자니 위험 단위당 기대수익률은 높아서 양호하고 또 위험이 낮은 투자니 기대수익률 단위당 위험은 적어서 양호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지문이 그죠? 뭐 위험 1 단위당 기대수익률 하고 나오든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하고 나오든 위험이 제일 적은 게 가장 우수한 양호한 투자이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위험이 가장 적은 게. 그래서 위험이 가장 적은 건 지금 A잖아요. 그래서 빌딩 A다 그래야지. 그래서 5번 지문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빌딩 A, B, C 중에서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은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변이계수는 낮아야 돼요. 그럼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은 뭐다? 역시 빌딩 A다 이 말이야. 이거 봐봐. 위험이 낮은 투자니 무조건 그죠? 변이계수는 적어서 낮아서 양호하고 위험이 낮은 투자니 무조건 변이계수는 높아서 양호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 단위당 기대수익률이 높은 것은 그래도 위험이 가장 낮은 A, 또 기대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가장 낮은 것은 그래도 위험이 가장 낮은 A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지금.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요걸 모르니까 이것도 틀리고 53번도 틀려. 53번 한번 봐봐. 53번에 거기 4번 지문을 봅니다.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을 측정하면 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뭡니까? 그게 변이계수, 가로 속에 변이계수라고 적어놨네. 그제? 이게 변이계수란 말이야. 근데 변이계수는 적을수록 좋다 그랬죠. 뭐가 변이계수가 적다고? 위험이 가장 낮은 거라니까. 그럼 지금 거기에 도표에 A, B, C 중에 위험이 가장 낮은 게 뭡니까? A가 표준표시가 5% 가장 적네. 그럼 B보다는 A 부동산이 더 양호한 투자로 평가된다 그래야지. 그죠? 그럼 이것도 4번이 틀린 걸 알겠지? 지금 47번에 5번 지문하고 53번에 4번 지문을 비교하란 말이야. 지문이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나오든
위험 1 단위당 기대 수익률 하고 나오던 가장 양호한 투자는 뭐가 된다고? 위험이 낮은 거라니까. 위험이 낮은 거. 몇 번을 얘기해 줬노. 그런데도 그거 못 잡고 또 음은 거 붕붕 찍고 앉았고 말이야. 그것도 희한한 게요. 또 47번은 맞는데 53번은 틀리고 53번은 맞는데 또 47번 틀리고 도대체 이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찍어서 맞췄다는 거죠. 그죠? 정확히 알면 두 개 다 맞추겠지. 한 개만 맞고 한 개 틀렸다는 건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늘 기억하라니까.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 하고 나오던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하고 나오던 간에 무조건 위험이 낮은 투자니 가장 양호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위험이 낮으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은 적어서 양호해. 또 위험이 낮으면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높아서 양호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지? 그리고 이제 47번 풀었으니까 53번 나중에 53번 안 풀어준다. 53번 같이 풀어봐. 53번 A, B, C의 투자 부동산에 대한 위험과 수익을 분석한 자료인데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투자 분석을 한 중 틀린 거. 자, 지금 A하고 B, C 세 개를 한번 봐봐요. 수익은 커야 되죠. 그럼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B가 15%로 가장 높으니까 B가 양호한 투자죠. 수익은 15%, B 부동산 15%에 동그라미 해야지. 위험은 적어야 되는데 위험은 A가 5% 제일 적죠. 5%에 동그라미 해야지. 그러면 자, 지금 투자안이 A하고 B, C 세 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A는 위험이 가장 적잖아요. 그래서 위험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투자죠. 근데 B는 수익이 가장 높잖아요. 수익적인 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투자죠. 근데 C는 위험이 가장 적은 것도 아니고 수익이 가장 높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위험하고 수익을 아무것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C는 가장 먼저 투자 대상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 말이야. 투자 대상에서 기각치를 하고 A나 B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지? 근데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A는 위험이 B보다 적은데 비해 수익도 B보다 적어요. 그지? 비교해보라고. A하고 B를. 근데 B는 수익이 A보다 높은데 비해 위험도 A보다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수익은 언제나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위험이 적으니까 수익도 적고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큰 거지. 근데 평균분산법은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이 큰 걸 선택해야 되지. 그럼 수익하고 위험을 동시에 충족하는 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죠. 그럼 평균분산법은 투자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대? 3번 지문. 위험에 대한 태도. 3번 지문에 평균분산법에 갈 경우는 C는 제외됐어요. 아무것도 만족을 못 주니까. 그리고 이제 A나 B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평균분산법은 선택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이 적은 A를 선호하게 되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수익이 큰 B를 선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3번 맞지? 그 다음에 1번에 A는 B보다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비슷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비슷할 가능성이 클까요? 위험이 제일 적잖아요. 위험. A가 위험이 5% 아닙니까? 위험이라는 게 뭐야? 위험이 기대 수익률이 변화될 가능성을 위험이 난단 말이야. 그럼 위험이 적다는 말은 이 기대 수익률이 변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죠. 그럼 실제 투자를 했을 때 실제 수익이 기대 수익하고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잖아. 기대 수익이 변화를 안 하니까. 그래서 실현 수익하고 기대 수익이 비슷할 일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뜻이죠. 위험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아까 나왔어요. 이거는 45번 지문에서 공격적인 투자보다 보수적 투자가 똑같이 위험이 증가한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동일하게 위험이 증가한다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보수적이라 그래서 보수적 투자가 공격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원해요. 더 큰 수익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요 46번에도 1번 지문에 나와 있어서 요 지문은요. 꼭 기억을 해야 돼 지문. 그러면 5번에 부동산 상품 중 하나와 금융상품의 분산 투자를 한다면 비부동산을 결합할수록 비체계적이면 더 많이 체계된다? 당연하지. 왜냐? 지금 그 도표를 한번 봐봐요. A, B, C 세 개 부동산이 있는데 금융상품과의 상관계수를 보면은 비부동산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표가 되어 있지.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도록 자산이 배합되면은 비체계금을 더 많이 제거하고 분산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상품하고 만약에 부동산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려면 비부동산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해야지. 상관계수가 비부동산이 제일 적으니까. 그래야 비체계금을 가장 많이 제거한다 이 말이야.
자, 이 47번이나 53번 유형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유형을 익혀가지고 해결점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요런 문제도. 자, 그 다음에 48번 갑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거. 두 투자 자산 간 수익률이 유사하게 움직일수록 분산효과는 작다. 이제 수익률이 서로 유사하다는 말은 동일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수익률이 서로 동일방이면 상관계수가 1에 가깝나 마이너스 1에 가깝나? 1에 가까워져. 1에. 수익률이 서로 반대방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분산효과는 커져요. 근데 수익률이 유사하게 동일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워지면서 분산효과가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투자자가 위험 선호일 경우 최적 포트폴리오는 위험 기평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렇습니다. 위험 선호형은 위험이 아무리 높더라도 수익이 크다면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꺼이 높은 힘을 감수하는 투자자가 위험 선호형, 바로 위험 추구형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포트폴리오가 바로 위험 선호형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수적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낮더라도 위험이 작은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투자자는 이제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투자자 아닙니까?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니까 수익은 좀 적더라도 위험이 가장 적은 걸 선택하고자 한단 말이야. 수익은 낮더라도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보수적 투자자죠. 그리고 네 번째, 두 투자자 간 상관계수가 양의 값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에는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그래야 돼.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언제? 1인 경우에만 1.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그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분산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죠. 근데 1이면 상관계수가 1이면 플러스 1이 나오면 분산효과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플러스 값이라는 건 뭐야?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요. 또 마이너스 값이면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 어머니 값을 가지면 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근데 플러스 값을 갖는다. 그럼 0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죠. 플러스 1쪽에 가까이 간다는 거지. 그러면 분산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1일 때만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1만 아니라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져도 분산효과는 나타납니다. 다만 적게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4번이 틀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A, B 두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보다는 A, B, C 세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분산효과가 더 커지지. 왜? 여기 있잖아. 여기 봐라. 자산수를 증가시킬수록 A, B 두 개보다는 A, B, C 세 개로 자산이 한 개 늘었잖아요. 그래서 또 세 개보다는 A, B, C, D 네 개로 자산을 배우면 비책임이 더 많이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분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47번 문제에도 지금 빌딩 A, B, C 세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빌딩을 한 개 더 추가해. 그럼 자산수가 4개가 되지. 그러니까 비책임이 더 많이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자산수를 늘려갈수록 비책임이 더 많이 제거된다 그랬잖아. 비책임이 더 많이 제거된다는 게 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 말이네. 그죠? 50개 풀고 반문해야 되는데 53번 풀었으니까 49문제 풀었다. 그죠? 49문제 풀었고 49번부터는 이제 합계 시행하지 계산이죠. 합계 시행하지 계산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점심 먹고 가고 쉬었다 하고요. 지금 1시 59분에 저 전자시계가 2시니까 3시까지 식사하시고 3시부터는 오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식사하시고 빨리 들어와. 2시 55분까지 들어오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